안녕하십니까. 강화입니다.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중용 세 번째 이야기로 오늘로 이제 중용체험 휘직 다 마무리를 완전히 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13장부터는 이 공자께서 언급하신 구체적인 그 도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십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만으로는 이 도란 것이 어렵기만 하고 매우 추상적이고 애매하고 이렇게 이제 느껴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 이 도라는 것은 그리 멀리 있는 것도 그리고 알기 어려운 것도 아니다라고 시작을 하십니다. 이제 공자님 말씀에 의하면 도끼자루를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베고 다듬는데 결국 이 또한 이 도끼를 써서 만든다는 거죠. 어떻게 만들지는 사실 이렇게 도끼 내가 갖고 있는 도끼를 들고서 그걸 보면 그럼 이제 된다는 표현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가 아버지가 되어서 이제 아버지의 역할을 하려면 나의 아버지를 보면 된다는 것과도 비슷한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모든 도끼자루가 다 잘 만들어진 것은 아닐 수도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나의 아버지도 크게 틀리진 않지만 물론 이제 조금 이제 틀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조금 더 좋게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찌됐든 도라는 것은 그렇게 이제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까운 데서 충분히 찾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시적이 이 불원, 영물시 어언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유명한 공자님 말씀 중에 하나인 자기 자신에게 베풀어 보아 내가 원치 아니한 것은 남에게도 베풀지 말라라는 말씀이십니다. 결국 이게 내가 싫으면 남한테 권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수님 말씀 중에도 이런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Whatever you wish that man would do to you, do so to them.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를 좀 해석을 하면 무엇이든 남이 나에게 해 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을 먼저 베풀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게 이제 동양적인 사고방식은 내가 싫은 것을 강요하지 말라이고 어떤 서양적인 사고방식은 네가 좋은 게 있으면 남을 강요해서라도 베풀어라 라고 해석을 하시고 이게 근데 사람마다 네가 좋아도 남은 싫을 수 있는데 그거를 강요해라 하는 것은 이거 좀 너무 서양적인 사고방식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게 같은 장에서 보면 공자님의 표현이 남 싫은 거 강요하지 마라 하시긴 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네 가지 관계를 예를 드시면서 자식에게 바라는 것으로서 아버지를 잘 섬겼는가, 그리고 신하에게 바라는 것으로서 임금을 잘 섬겼는가, 그리고 이제 아우에게 바라는 것으로서 형님을 또 잘 섬겼는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역지사지, 즉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했는가 라는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맨 마지막에 이제 친구에게 바라는 것을 내가 먼저 베풀었는가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이 맨 마지막 문구를 그대로 영역을 하면 그 예수님 말씀에 나오는 그 man을 그 friend로 바꾸기만 하면 사실은 똑같다는 거죠. 한쪽은 하기 싫은 것을 강요하지 말자의 동양적인 어떤 패시브한 그런 사고방식이고 다른 쪽은 내가 좋아하는 것은 너도 무조건 해라는 식의 강요하라는 그런 너무 어그레시브한 그런 서양적인 사고방식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확대해서 혹은 좀 오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번 해봅니다. 결국 제가 보기에는 두 분 다 공자님이든 예수님이든 그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거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상대방을 냅두라는 것이든 아니면 이제 원하는 것을 먼저 해주든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런 행동은 돈이 있건 없건 어떤 사상이 공산주의건 자본주의건 이분 어떤 종교를 믿건 그런 상황은 단지 상황일 뿐이고 그런 상황을 탓하지 말고 그런 상황이나 혹은 남을 탓하고 하는 것은 절대 옳은 것이 아니고 결국 자기 자신이 그의 그 합당한 행동을 그 상황에 맞게 또 이제 바르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로서 이제 활쏘기를 얘기를 드시는데 이제 활을 쏘아서 관역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근데 누구나 활을 쏘아서 관역을 맞춘다는 것은 이제 동일한 룰이죠. 이런 동일한 룰이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는데 그게 제대로 맞고 안 맞는 것은 내가 제대로 몸을 닦고 수련하고 어떤 관역을 맞추는 도를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인 것이 관역이 멀어져서 바람이 불어서 이따위 핑계를 대봐야 이건 내가 그런 관역이 멀어졌을 때
그냥 바람이 불거나 하는 상황을 제대로 적용 못한 나의 문제라는 것이 관역이나 활속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자, 이게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해하시려고 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먼 곳도 가까운 곳으로부터 그리고 높은 곳도 낮은 곳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며 이 도의 시작은 가족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죠. 근데 결국 13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을 정리를 하면 인간관계는 부자, 군신, 부부, 형제, 친구 이렇게 5가지의 관계로 다 표현이 되는데 그 중에 이제 군자의 도라는 것은 남을 탓할 것도 환경을 탓할 것도 아니며 역지사지의 생각을 가지고 이 5가지 관계에서의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행동을 하여야 한다는 그 말씀이십니다. 이 5가지의 그 인간관계도 시작은 결국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말씀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인 16장에 가서는 이게 귀신장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 귀신 신화랄까 뭐 이런 소리일 수 있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다음 장부터 이 공자님 말씀이 이제 효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기 전에 효를 행하는데 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돌아가신 선조들에 대한 공경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먼저 이제 이 장을 통해서 귀신, 즉 이제 돌아가신 선조라는 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일단 귀신하면 좀 듣기가 좀 그런데 공자께서는 이 사후세계에 대해서도 이거 실제로 뭐 별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당신도 잘 모르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다만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눈으로 보여지는 형체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닐진데 분명히 무언가 있는 것인데 이제 그것을 이제 혼이라고 하며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것이 이제 귀가 되는 거고 그 혼 또한 어떤 형태로 돌아갈 텐데 그것을 신이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귀신,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귀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장 17장부터 19장까지는 중국 고전의 어떤 성왕, 뭐 일종의 그 대빵왕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표원 같은 그렇게 여겨지는 순임금, 그리고 이제 문왕, 그의 아들인 무왕, 주공, 뭐 이렇게를 예시를 하시면서 그들의 그 효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실제로 내용은 제사를 지내는 형식까지도 뭐 정말 감나라 대추나 이따 이것까지 포함을 해서 그 제사를 지내는 형식까지도 이제 매우 상세한 표현들을 포함해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효를 강조를 하십니다. 결론은 이런 거죠. 그들이 효자들이었기 때문에 후세에 그렇게 좋은 왕의 표본으로 존경을 받는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결국 앞에서 그 도의 시작은 가족에서부터 시작되고 그 기본은 효이며 그리고 이제 그 행동은 귀신으로 표현되는 돌아가시는 양반들까지도 그 제사라는 형식을 통해서 실행해야만 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구성을 해서 당신은 그 논리를 매짐을 하시는 그런 겁니다. 그렇게 저자께서는 1000명으로부터 시작한 첫 장부터 하나의 어떤 스토리라인을 조금씩 좁혀나가며 마지막에 이제 효라는 단어로서 당신의 그 스토리라인의 그 마무리를 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장에 가서 중용 텍스트에서 이제 가장 많은 페이지를 할당한 그 애공과 공자의 문답을 통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총정리를 하시게 됩니다. 이게 이제 워낙 내용이 많이 길고 뭐 그렇지만 사실 또 실질적으로 읽어보시면 뭐 별로 이해하기가 어렵고 뭐 그렇지도 않고 뭐 대화 형식이기 때문에 특별한 해설 필요 없이도 그냥 한번 읽어 나가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중용을 하루 만에 뭔 내용인지 알고 싶은 분들이 계신다 그러면 20장 그 하나만이라도 한번 읽어보시면 또 나름대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중용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는 어찌 보면 20장을 통해서 좀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내용을 좀 간단히 살펴보면 그 당시가 이제 춘추전국 시대는 이제 농경 사회이고 사람들이 원하는 곳, 즉 살고 싶은 곳에 가서 아무 나라 가서 그냥 사는 것이 매우 일반적인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이 자유롭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꼬인다는 얘기는 이 나라가 이제 살기 좋은 나라라는 것이고 결국 이제 왕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인구를 늘리는 것이 그 왕의 최고의 덕목이 되는 그런 시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사람이 많이 꼬이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죠? 라는 제 질문으로 그 시작이 되고 그게 이제 그 애공이라는 왕의 그 질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알고 싶은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공자께서는 오케이,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네가 잘해야 돼. 다시 말해서 네가 군자, 즉 상남자가 되면 자연히 사람들이 이제 꼬이게 되거든. 그러면 어떻게 상남자가 되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줄게 하면서 이제 당신의 노하우를 푸시게 되는 겁니다.
공자님의 말씀은 모든 인간관계는 5가지의 관계로 정의될 수 있으며 이 5가지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것이 결국은 이게 도인데 그것을 오달도, 즉 이제 5가지 관계를 최선으로 끌고 가는 방법이라 하시면서 이 오달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선 그 지인종의 덕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인종이 조화롭게 행해졌을 때 이것을 이제 비로소 이룰 즉 제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만 이제 그런 성취는 사람마다 어떤 놈은 태어나면서부터 뭐 기본적으로 아는 놈이 있고 또 어떤 놈은 죽어라고 배워서 아는 놈도 있고 또 어떤 놈은 또 배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노력까지도 막 죽어라고 해서 겨우겨우 아는 놈도 있으며 또한 또 의지라는 측면으로 봐도 어떤 놈은 이제 그냥 원래 타고난 성질이 그래서 성취가 쉽게 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놈은 이거저거 따져가며 뭐 계산해보고 뭐 이래서 되는 놈도 있고 어떤 놈은 또 죽어라고 하기 싫어도 이건 뭐 억지로 하긴 해야 되니까 뭐 하면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어떤 과정을 거치던 어떤 거를 타고났던 간에 결국 성취를 한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배우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좀 지혜에 가깝고 그리고 이제 행하기를 좋아하는 것은 인에 가깝고 이제 부끄러운 것을 안다는 것은 용에 가까운 것이므로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 자기 캐릭터가 어떤 건지 그리고 이제 그걸 알고서 실천을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성취를 이룰 수 있고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할지도 알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군주가 국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9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거는 우리가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 저나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궁금하신 분은 그냥 책 한번 보시면 나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아서 제껴버리고 그리고 나서 효에 관해서도 이제 또 언급을 하시게 되는데요. 윗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면 친구들한테 우선 신임을 먼저 받아야겠죠. 그러려면 부모님들한테 효를 행해야 그래야 내 친구들도 신임을 하게 되고 또 부모님에게 효를 행하게 하려면 기본적으로는 내 자신이 성실해야 된다는 또 이 성실함은 착할 선을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한다로 이제 전개를 하시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시작은 착하게 살면서 효도를 해라. 그게 시작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야 점점 거꾸로 다시 되짚어 가서 친구들한테도 신임 얻고 그러면 이제 윗사람한테도 신임을 얻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기본의 기본은 착하게 사는 효도를 강조를 하신 거죠. 또한 이런 성취는 하늘의 도이며 그 성취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 사람의 도란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자, 이를 위해선 어떻게 하겠습니까? 널리 배우고 이것저것 배우고 또 자세히 묻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분명하게 판단하는 그리고 이제 확실하게 실행하는 그런 엑기스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이 모두를 절대로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계속 정진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도는 계속 이제 노력하면서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공자께서 말씀하십니다. 남이 한 번에 능하거든 나는 100번을 하며 남이 10번에 능하거든 나는 1000번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노력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느냐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20장까지를 마쳤는데요. 21장부터는 제가 이제 중용 책 구성 처음에 이제 중용 그 책 구성에서 말씀드렸듯이 자세히 성론, 이제 아이디어란 성취, 그래서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마지막은 이런 거고, 또 대자연의 이치와 맞는 것은 또 어쩌고저쩌고 하시면서 당신의 논리를 이제 펴 나가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주까지 이렇게 감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표현이 되게 추상적이라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좀 매우 형이상학적인 그런 표현들이 마구마구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거죠. 이제 피카소의 그림을 딱 보고 이런 개떡 같은 그림이 있나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이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이건 이런 의미로 이런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다 또 피카소한테 물어보면 저 아저씨 이게 도대체 뭘 그리신 겁니까? 이지름지에 씩 웃으시면서 그거는 보시는 분에 따라 느낌이 좀 틀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충 이런 느낌이랄까?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20장 이후의 내용은 저의 해설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가서는 그게 이제 끝나고 나서 맨 마지막에 몇 장은 30장 이렇게 넘어가서는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자님을 칭송하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이제 끝맺음을 맺게 되면서 이제 이 책이 끝나게 됩니다.
뭐 지금까지 이제 중용책에 대해서 제가 어찌 보면 나름대로 이제 안고빵의 안고를 살짝 맛볼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은 되지 않았나, 감히 이제 제 자신 자체가 이제 평가를 해봅니다. 다만 이제 하나 끝맺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중용이라는 의미가 이 중용이라는 책에서 양쪽의 어떤 극한, 즉 최대치와 그 최소치의 중간값을 취한다는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라, 어떤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환경에, 적절한 관계를 감안해서 이제 적절한 행동을 취하는 것이 이 책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진정한 중용의 도이며, 사회의 가장 최소 단위인 그 가정에서부터 효를 실행함으로써 시작된다라는 하는 것을 이 책에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 양극단의 중간이라는 표현은 그 중용이라는 책 전체를 통해서 6장에 딱 한 번 그 순임금의 행적을 언급하시면서 집기양단 용기 중어민이란 표현으로 양극단을 모두 고려하시어 그 중간을 백성에게 적용하시었다 라고 말씀하신 것 하나 밖에는 사실 뭐 이렇게 다른 것에서 표현된 것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중용이라는 뜻을 그 양극단의 어떤 중간이라는 의미로 많이 생각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공자 이후 한 200여 년 뒤에 서양의 인문학에서도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중용이라는 단어가 그의 아들 니코마코스의 저서인 니코마코스의 윤리학이라는 책을 통해서 언급이 됩니다. 근데 이제 영어로는 이제 골든 민이라고 이제 하는데요. 어떤 뭐 최고의 평균값, 뭐 영어의 그 average 하면 이제 단순 평균 같은 거를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민값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확률 밀도 함수에서 사용되는 평균인데요. 이걸 이제 어떻게 설명하나? 그러니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고등학교 때 그 통계학 시간에 배운 그 민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규분포 그 그래프인데요. 이렇게 종처럼 생긴 그 그래프의 그 딱 중간값, 그것을 이제 민값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뭐 금쪽 같은 뭐 골든민이니까 뭐 금쪽 같은 뭐 그 중간값 뭐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그래프 모양을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쪽 그 끝단의 그 극단은 실제로 그 분포 자체가 별로 이제 없는 케이스고, 중간이 이제 제일 많은 분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아주 쉬운 예로 이제 우리가 이제 IQ라고 하는 그 지능지수라고 하는 게 IQ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민값을 100으로 하는 어떤 정규 분포도를 가지고서 만들어낸 게 이제 IQ입니다, 사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IQ가 100인 사람들이 그 지능지수로만 본다면 딱 중용. 그러니까 이제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많은 지능지수 집단군에 속해 있다는 뭐 그런 뜻입니다. 자, 어찌됐든 그래서 이게 이제 단어만 딱 보면 중용은 마치 어떤 딱 중간이라는 의미가 매우 이제 강하게 보여지는데, 그것은 아마도 이제 어떻게든 어떤 그 명확하게 혹은 어떻게 확실하게 보이는 그런 정의를 내리려고 하는 어떤 자연과학적인 그런 사고방식에서 시작된 게 아닌가. 뭐 어찌 보면 이제 서양 철학의 어떤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얘기하는 게 이제 비겁함과 만용의 중간은 용기, 뭐 낭비와 인색의 중용은 너그러움, 뭐 허영과 비굴의 중용은 긍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윤리적인 덕의 항목을 어떻게든 중간값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따지고 보면 여기서 이제 용기라는 거, 그러니까 비겁함과 만용의 중간이라는 용기라는 것도 공자님 말씀 중에 이제 용이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너그러움은 공자님께서 표현하신 뭐 인해사상과 뭐 별로 틀릴 거 없는 뭐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게 표현이 뭐뭐의 중간은 이거고 또 뭐뭐의 중간은 저거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뭐든지 어떻게 그 중간값이 마치 중용인 듯 것처럼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이제 맞는 말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마도 좀 더 정확한 의미는 어떤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타당한 그런 어떤 적절한 값이라는 것이 아마도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또 어쨌거나 제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인간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이제 서로의 잣대가 충분히 틀릴 수 있는데 중용, 즉 그 어떤 적절함의 정의를 그렇게 이제 똑 부러지게 어떤 수학의 문제를 풀어서 정답 하나를 이렇게 꼭 집어내는 식의 접근은 뭔가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다분히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뭐 사실 뭐 100인에게 물어봅시다 해가지고 그게 뭐 단순 평균값이 됐던 뭐 민값이 되었건 이게 뭐 중용의 도야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즉 중용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겪는 일이나 감정, 정서, 관계, 어떤 환경들과 관련해서 지나침도
혹은 이제 모자람도 없는 적절한 행동을 항상 추구하는 것이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그때 시점에나 뭐 어떤 환경에 따라서 그 사람마다 어떤 중용의 정도가 약간씩은 조금씩은 이제 틀릴 수도 있고 또한 좀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조의금 같은 거를 많이 내시죠. 근데 이제 이것도 얼마를 내야 할지, 뭐 얼마가 적당할지 항상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인데요. 우리는 뭐 고인이나 혹은 뭐 상주들과의 어떤 관계, 그리고 뭐 그들과 나의 어떤 버는 수준, 뭐 등등 고려해가지고 적절한 선을 찾으려고 항상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남들이 뭐 10만 원 뭐 낸다,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 나의 상황이 뭐 개털이고 뭐 실업자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적게 낼 수도 있고, 뭐 혹은 뭐 떼결 한 푼 안 내도 안 낸다고 해서 그게 뭐 중요의 도를 어긋난다거나 뭐 완전 뭐 싸가지 없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이제 의사결정을 수없이 하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어떤 중요의 도를 따라 그 적절한 결정을 내리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올바르게 살아가는 방법이다를 이제 우리 성현들께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지, 이게 뭐 언제 어디서건 절대적으로 바뀔 수 없는, 또는 뭐 바뀌어서도 안 되는 그런 어떤 절대값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 아니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사실 하나는 이 니코마코스의 책 제목이 윤리학이고 여기서 이제 중용이라는 단어가 언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공자님 말씀을 다룬 자사의 중용에서도 효라는 단어와 함께 윤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나왔다는 거죠. 자, 중용책에서도 언급된 그 오달도는 결국 어떤 실체적으로 표현하면 5가지의 관계에서 그 제일 바람직한 길, 뭐 도, 뭐 오륜, 즉 결국 5가지 관계에서의 윤리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서양 철학에서 윤리는 인격적으로의 어떤 훌륭함이며 또 이런 인격적인 훌륭함은 결국 습관이 쌓여서 생기는 결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자님도 똑같이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중용은 지속적으로 닦아 나가야 하고, 그리고 또 공자님께서도 나이 거의 70이 다 되셔가지고 무엇이든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다, 뭐 이렇게 하셨습니다. 결국 이것도 어찌 보면 그때 가서 이미 이제 몸에 배인, 뭐 즉 다시 말하면 이제 습관화되었음을 이야기하시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면 결국 이제 우리는 인간으로서 제대로 잘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이제 배우려고 하는데, 이는 그 중용의 도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며, 이 중용의 도를 지속적으로 닦아가며 습관화를 시키면 결국 인격적으로 어떤 훌륭함을 갖추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결국 인격적인 훌륭함을 갖추었다는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인간으로서 가장 잘 사는 길이 가장 윤리적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조금 어려운가? 괜히 제가 서양 철학 쪽을 건드린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뭐, 그렇게 설명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공자님께서는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효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이제 강조를 하셨지만, 결국 어떤 윤리를 따르며 사는 것이 인간적으로 이제 제일 바람직하며, 그리고 이제 올바르게 사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 이는 서양에서도 어떤 그 공통적인 주제였던 것 같고, 근데 표현이 약간은 좀 틀릴 수 있지만 결국은 이제 같은 메시지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중요한 거를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공자님께서 말씀하신 인간관계의 모든 시작은 가족으로부터 시작하고, 또 올바른 가족 관계는 결국 효로부터 시작한다는 말씀을 새기면서, 오늘 저녁 아이들 앞에서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때리면서 가장 시작하기 쉬운 그런 효를 아이들 앞에서 보여주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함이었습니다.